예, 안녕하십니까. 지금 우리가 계속 법률행위 목적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렇게 한번 보도록 할 텐데요.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에 배웠던 걸 잠깐 상기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법률행위 목적은 우리가 법률행위를 통해서 달성하려는 목적이라고 생각하시면 된다고 했죠. 그래서 네 가지로 이렇게 구성이 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확정 가능성, 실현 가능성, 강행법규 위반이 없을 것, 사회적 타당성이 있을 것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 세 가지에 대해서는 배웠습니다. 오늘은 이제 사회적 타당성부터 배울 건데요. 잠깐만 기억을 한번 해봅시다. 확정 가능성과 실현 가능성에서 우선 확정 가능성은 그 계약 체결 시에 확정할 수 있는 기준만 설정이 되어 있으면 확정 가능성이 충족이 된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실현 가능성은 가능성.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이제 그 계약 체결시를 기준으로 해서 원시적 불능과 후발적 불능에 대해서 이렇게 배웠죠. 그래서 원시적 불능은 계약 체결 당시부터 그 법률행위 목적이 불능인 경우고, 후발적 불능은 법률행위 성립 후에 불능이 된 경우를 후발적 불능이라고 한다고 했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전부 불능과 일부 불능을 나눠서 이때는 535조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을 진다. 일반적으로 우리 민법은 이행이익 배상이라는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래서 손해를 어떻게 전보를 했느냐, 이행이 됐다면 얻었을 수 있는 이익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고, 이게 원칙인데요. 손해배상의 원칙인데요. 이때는 계약이 체결이 안 됐으니까, 계약 체결 전 단계에서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때는 신뢰이익이라는 배상 원칙을 취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신뢰이익이라는 것은 계약의 유효를 믿었음으로 인해서 발생했던 손해를 신뢰이익이라고 한다고 했죠. 그리고 일부 불능은 일부 무효에 관한 그 법률조항 137조가 있는데요. 그래서 전부 무효가 원칙이고, 그 예외적으로 나머지 부분만으로 유효를 하였을 것이라고 인정될 때는 그 부분만 유효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유상계약에서는 우리가 배우는 이제 계약 파트에서 보면 매매, 교환, 임대차처럼 유상계약, 그 대가성 있는 출연을 바탕으로 하는 계약, 유상계약, 이럴 때는 담보 책임이 적용된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요, 후발적 불능은 귀책 사유가 있는지 그리고 없는지에 따라서 귀책 사유가 있으면 채무불이행 책임으로, 귀책 사유가 없으면 위험부담으로 간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는 이제 지난 시간에 얘기해 드렸고, 강행법규에 대해서 얘기해 드렸죠. 우리 강행법규는 선량한 풍속 기타 사유질서랑 관계가 있는 규정이고, 그에 대한 반대는 임의규정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관계 없는 규정. 그래서 당사자가 임의의 약정을 할 수가 있는 그런 법규정이라고 얘기를 했죠. 그리고 강행법규 쪽에서 중요했던 것이 이 강행법규 효력규정과 단속규정을 나뉘어서, 이 효력규정은 사법상 효력까지 무효로 하는 그런 규정이고, 단속규정은 사법상 효력은 유효로 하는 그런 규정이 단속규정이라고 했습니다. 이쪽에서 시험 문제가 많이 난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요, 이제 다 1, 2, 3번을 통과를 했는데 마지막으로 4번이 남았습니다. 얘가 제일 중요하면서 가장 외울 것도 많고 어려운 내용입니다. 이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 텐데요. 이 사회적 타당성과 강행법규 위반이 없을 건 좀 비슷한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어떤 법률의 목적이 올바라야 한다, 이런 판단입니다. 근데 우리가 우리 사회가 모든 것을 법률로 규정할 수가 없는 데다가, 게다가 선량한 풍속 기타 사유질서에 관계 있는 규정을 법률로 규정을 했어요. 근데 이 규정이
모든 것을 다 커버할 수 있을까요?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걸 통과했다고 하더라도 한 번 더 거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회 현상이 있는데, 사회 현상이 있어요. 그래서 뭐 신종 어떤 사기 수법이라고 생각을 합시다. 근데 이 신종 사기 수법이 강행법규에 규정이 돼 있진 않아요. 왜냐, 신종이기 때문에 얼마나 세상이 빨리 변합니까? 모든 걸 다 커버할 수가 없겠죠. 하지만 그래서 강행법규 위반은 아니지만 이게 신종 사기 수법이 있는데, 갑과 을 간의 어떤 이 계약을 통해서 사기를 하는데, 이 신종 사기 수법이 딱 봐도 아, 이게 불법이지는 알겠어요. 하지만 강행법규 위반이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이걸 유효로 하는 게 맞을까요? 아니겠죠. 그래서 이때 사회적 타당성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 민법은 교재를 한번 가보겠습니다.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을 하는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이런 일반적인 조항을 두고 있습니다. 이 취지가 제가 방금 말씀드린 취지예요. 그 법률행위 목적을 직접 강제할 강행법규가 존재하지 않더라도 그 법률행위 목적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일 경우에는 그 법률행위는 무효가 된다. 그리고 이게 사적 자체의 한계를 설정해주는 기능을 하겠죠. 사적 자체의 한계라는 것은 어떤 개인 간의 갑을 사이에 어떤 거래 계약 같은 게 있는데, 그게 둘 간에 사적 자체를 했어요. 하지만 이게 만약에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이면 무효로 한다는 얘기겠죠. 그 한계를 나타내주는 그런 기능을 합니다. 103조가요. 근데 이 103조가 그러면 예를 들어서 갑과 을이 103조 위반의 계약을 맺었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는 그냥 예를 안 들고요. 그냥 103조 위반하는 계약을 맺었어요. 그러니까 반사회질서 법률행위를 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런데 현재 계약을 맺었을 뿐이지 이행을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러면 이행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이 계약이 무효죠. 당연히 103조 위반이니까 더 이상 이행할 필요가 없겠죠. 이행 전이기 때문에. 이행 전이라면 이행할 필요가 없는데, 만약에 이행을 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103조 위반해서 어떤 급부를 줬습니다. 급부를 줬어요. 이행을 했다는 얘기죠. 이행했을 때 일반적인 무효라면 무효기 때문에 다시 돌려줘야겠죠. 그죠? 일반적인 무효라면요. 근데 이 103조 위반의 법률행위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 무효가 아니라서, 만약에 이 사람이 일반적 무효라는, 이게 103조 위반해도 자기가 줬던 물건을 돌려받을 수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면 계속 나쁜 짓을 하겠죠. 그렇지 않겠어요? 이게 무효니까 내가 급부를 했다고 하더라도 그걸 돌려받을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하면 계속 나쁜 짓을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103조 위반의 무효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인 무효가 아니고 이것을 불법 원인 급여의 무효라고 합니다. 이것을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이 세 가지 법률 조문을 가지고 한번 살펴볼게요. 이 103조는 방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741조가 있죠. 이 경우에는 741조는 일반적인 무효를 가지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갑과 을이 계약을 맺었는데 이게 일반적 무효예요. 103조 위반 무효가 아니라 일반적 무효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
급부를 했어요. 741조만 보고 계시죠? 법률상 원인 없이, 그러니까 무효가 됐기 때문에, 이 계약이 무효가 됐기 때문에 현재 이 사람한테 어떤 물건이 들어갔는데, 급부가 들어갔는데 법률상 원인이 없어요. 무효가 됐기 때문에.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 갑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현재 뭔가 급부가 갔죠? 이익을 얻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이 갑이 손해를 받고 있습니다. 무효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물건을 돌려받아야겠죠. 물건이라고 한다면 돌려받아야 하는데, 이때는 741조가 적용이 돼서 그 이익을 반환해야 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을이 물건을 받았으면 다시 무효가 됐으면 돌려줘야 한다는 얘기를 741조에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746조를 하나 더 얘기를 드렸죠. 지금 예를 들었잖아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103조 위반일 때는 741조가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746조가 적용된다는 얘기를 이 746조에서 얘기를 합니다. 한번 얘기를 볼까요? 불법의 원인입니다. 103조 위반이라는 얘기죠. 불법의 원인으로 재산을 급여하거나 노무를 제공한 때는 일반적 무효가 아니라 103조 위반의 무효입니다. 그럴 때는 그 이익의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일반적 무효일 때는 다시 반환을 해야 하는데, 이런 103조 위반의 무효일 때는 이 746조가 적용이 돼서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언제나 그러면 안 되고, 불법 원인이 이렇게 갑을 사이에 갔는데 이 사람만 어떻게 보면 불법 원인이 있는 거예요. 이런 경우에까지 이 746조의 이 본문을 적용을 하면 좀 문제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이 사람이 반환 청구를 할 수 있다는 얘기를 이 746조에서 단서 조항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예를 제가 한번 더 준비를 했습니다. 예, 이게 이제 제가 이제 예를 드는 건데요. 도박자금 대여를 했습니다. 이 사람이 대여를 한 사람이고, 이 사람이 돈을 받은 사람이에요. 딱 보면 도박자금 대여의 법률 행위는 103조 위반입니다. 그러겠죠? 도박자금을 대여한 게 당연하게 반사회 질서 법률 행위입니다. 이런 경우에 741조가 적용이 되는 게 아니라, 이게 부당이득 반환의 원칙 조항이에요, 이게. 근데 부당이득 반환이긴 한데 이 741조가 적용되지 않은 특칙이 이 불법 원인 급여라는 이 특칙이 있는 거예요. 법조항에서요. 그래서 이때는 741조가 적용이 아니라 746조가 적용이 된다고 했죠. 그래서 이 사람은 지금 돈은 갔어요. 도박자금이 대여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대여가 안 됐으면 그냥 더 이상 딱 무효로 끝내면 되잖아요. 이행하기 전이니까. 근데 이행을 했다는 얘기죠. 이런 경우에는 이 사람은 돈을 돌려받지 못합니다. 그래야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둘 다 좀 문제가 있는 사람이지만, 만약에 일반적으로 이 741조가 적용이 되면, 아, 이렇게 도박자금 대여를 해도 이게 무효니까 나는 이 돈 받은 사람한테 다시 돈을 돌려받을 수 있구나, 이것을 인정하기보다는 이것을, 아, 내가 이 그 도박자금 대여 했을 때 이게 문제가 돼가지고 문제가 돼가지고 뭐 법원에 간다고 하면 이 을한테 돈을 돌려받지 못하겠구나, 이렇게 해야지 사회 질서가 더 사회 질서가 유지가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때는 746조를 적용을 합니다. 근데 아까 746조가 본문과 단서로 구성이 되어 있잖아요. 이 단서 조항은 수익자에게만 불법 원인이 있으면 급여자는 당연히 돈을 돌려받을 수 있다는 얘기를 그 단서에서, 이렇게 746조 단서에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번째 케이스는 그걸 예를 들기 위해서 이렇게 한 건데요. 이 포주, 율락녀, 이거 실제 판례 사건입니다.
이 포주가 이 윤락녀를 통해 가지고 그 이제 뭐 윤락 행위를 한 사람들한테 돈을 다 거뒀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을 이 사람을 이용을 해가지고 이 사람이 돈벌이를 한 거죠. 돈을 이렇게 벌었어요. 근데 이게 문제가 됐어요. 그래서 이 윤락녀가 법원에 청구를 했습니다. 좀 지저분하네요. 다시요. 그래서 법원에 청구를 했어요. 법원에 내 돈 돌려주세요. 청구를 했어요. 그랬더니 을포주가 이게 103조 위반이니까요. 나는 돈을 못 돌려줘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법원에서는 뭐라고 했냐면 이거 얘가 하나만 알지 둘은 모르는구나 이렇게 해가지고 이 경우에는 746조 단서가 적용이 돼서 이 사람한테만 문제가 있다고 본 겁니다. 포주한테만. 포주가 나쁜 놈이지 이 사람은 어떻게 피해자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포주한테 그 돈을 반환을 받을 수가 있어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 뭐 포주 윤락녀 사건은 그냥 쉽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윤락녀는 피해자고 포주는 가해자라서 746조 단서가 적용이 된다. 이렇게 쉽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책으로 다시 돌아가세요. 네, 103조 취지와. 근데 이제 여기서 판례만 하나만 더 짚고 넘어갈게요. 판례는 어떤 게 103조 위반이냐에 대해서 판단을 한 판례가 여기 있습니다. 반사회 질서가 뭐냐에 대해서 103조 위반의 반사회 질서가 뭐냐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이건 한번 이렇게 법률행위 목적이 권리 의무의 내용, 법률행위 목적인 권리 의무의 내용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 질서에 위반되는 경우뿐만 아니라 1번 당연하게 법률행위 목적이 권리 의무의 내용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 질서 위반하면 당연히 103조 위반이겠죠. 근데 이 내용 자체는 법률행위 내용 자체는 반사회 질서적인 것이 아니더라도 이를 강제를 한대요. 아니면 법률행위의 반사회 질서적인 조건 또는 금전적인 대가가 결부됨으로써 반사회적 성질을 띠는 경우까지 103조 위반으로 무효가 된다고 합니다. 예를 든다면 우리가 그 증언 같은 것이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법정에서 증언을 하는데 증언하는 것은 이렇게 문제되는 행위가 아니잖아요. 근데 이 증언을 대가로 그 사회 통념상 그 기준이 되는 어떤 금액보다 훨씬 많은 금액을 이 사람이 증언을 해주는 대가로 받아요. 그러면 이 증언하는 것은 반사회 질서적인 것이 아닌데 이 금전적인 대가가 결부가 됐죠. 이런 경우에는 반사회 질서적인 법률행위가 될 수 있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판례를 달달달 외울 이럴 필요가 없이 어떻게 생각을 하시면 되냐면, 법률행위 내용이 그 반사회 질서적인 것은 당연히 103조 위반이지만 그거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내용 자체가 반사회 질서적인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이걸 강제하거나, 그러니까 포인트는 여기서는 강제, 그리고 그 어떤 조건이 결부된다, 금전적인 대가 이런 게 결부된다, 이런 경우에는 그런 경우까지 103조 위반이 될 수 있다는 그런 판례입니다. 이렇게 이걸 다 뭐 달달달 외우는 게 아니라 이건 당연하지, 1번은 당연하지, 하지만 2번에서 보면 조건, 결부, 강제 이런 경우에는 반사회 질서가 법률행위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마찬가지로 3번도 어떤 알려진 동기가, 그러니까 1번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는 판례예요. 그러니까 추가적으로 그 내용뿐만 아니라 이 동기나 뭐 조건이나 이런 것을 봐가지고 반사회 질서적인 법률행위를 판단할 수 있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2번은 봅시다. 별이 있다는 것은 기출이 됐다는 얘기죠. 우리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 질서가 좀 추상적인 개념이잖아요. 추상적이에요. 그렇죠? 구체적인 개념이 아니라 추상적인 개념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어떤 기준이 있어야 할 거 아니에요? 뭐 예를 들어서 10년 전에는 103조 위반이 아니었는데 현재는 103조 위반이 될 수도 있는 거고, 뭐 이런 기준이 필요합니다. 근데 이 기준을 어디에 둘 것이냐, 그 법률 행위가 이루어진 때다. 이게 이 판례의 포인트입니다. 왜냐하면 부단히 변천하는 가치관, 이렇게 부단히 변천하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특정 시점을 기준으로 해야 하는데 그게 법률 행위가 이루어진 때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뒤에는 뭐 그냥 뭐 당연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포인트예요. 네, 올라가서요. 이 이제 반사회적 법률행위 유형이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가 시험 문제 받치예요. 이것은 좀 뒤에 이렇게 설명을 하고요. 이거 한꺼번에 다음 설명을 할 텐데 좀 이따 설명할게요. 말고요. 그래서 103조, 741조, 746조의 관계를 쭉 얘기한, 네, 여기서부터 볼게요. 이거부터 보면 되겠네요. 그러니까 반사회적 법률의 효과 먼저 봅시다. 보면 우리가 103조 위반 되면 103조는 무효라고 했죠. 지금 당연히 103조 위반한 것은 그 법률행위는 무효입니다. 그래서 이 무효가 어떤 무효냐? 절대적 무효예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절대적 무효와 상대적 무효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절대적 무효는 뭐라고 했죠? 모든 사람에게 다 무효인 경우를 절대적 무효라고 하고, 상대적 무효는 선의의 제3자가 있는 경우에 그 사람을 보호해주는 그런 규정이 있는 무효가 있어요. 그래서 이 예를 들었었는데, 이 상대적 무효는 그때 통정 허위 표시 예를 들면서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 절대적 무효라는 것은 왜 103조가 절대적 무효냐면 이게 아주 나쁜 내용을 가지고 있는 내용이죠. 나쁜 내용이에요. 그냥 편하게 나쁜 내용이기 때문에, 반사회질서적인 법률행위는 나쁜 내용이기 때문에 그걸 몰랐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한테 그 효과를, 무효가 아니라 새로운 어떤 제3자에게 유효라고 그 효과가 인정이 되면 103조를 달성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103조 위반 같은 무효의 경우에는 예외를 두지 않고 다 언제나 무효라고 해야지 사회 질서가 유지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103조 위반인 경우에는 절대적 무효이다. 딱 이 절대적 무효의 개념 알면 이렇게 이것만 딱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절대적 무효니까 니은번 볼게요. 니은번 제3자가 선이라고 하더라도 그 자에게도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 이게 절대적 무효의 개념이죠, 개념. 그리고 무효는 원칙적으로 누구나 주장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이제 뒤에 취소도 배울 텐데, 취소 같은 경우에는 취소권자가 정해져 있는데, 무효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무효예요. 그래서 언제나 누구나 주장할 수 있는 게 무효입니다. 그래서 주장할 이익 있는 자는 누구든지 주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겠죠? 그리고 이게 이제 추인할 수 없다, 이렇게 나왔죠. 절대적 무효 저번에 설명할 때 이거 설명했던 내용인데, 절대적 무효를 추인이라고 하는 것은 과거의 것을 인정한다고 그러는 거죠. 그래, 103조 위반이야. 하지만 내가 103조 위반한 것을 내가 인정해 줄게.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추인 불가입니다. 여기도 계속 별이네요. 별. 시험 문제에 나온다는 얘기예요. 여기는요. 여기 나옵니다. 절대적 무효. 절대적 무효에 대해서 이 세 가지 특징, 기억, 니은, 디귿은 잘 이해를 해 두셔야 합니다. 이 판례도 한번 보겠습니다. 이 판례는 어떤 판례냐면, 갑이 있고요, 을이 있는데, 이게 103조 위반의 법률 행위입니다. 그래서 소유권이 103조 위반으로 넘어갔어요. 소유권이 넘어갔습니다. 소유권이 넘어갔다는 표시예요. 그런데 이제 부동산이라고 봅시다. 부동산 소유권이 을로 넘어갔는데, 이 부동산에 점유를
병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이 을은 103조 위반으로 소유권을 넘겨받은 이 사람은 소유권을 주장을 합니다. 소유권을 주장하는 게 소유권에 의한 물권적 청구권이라고 하는 건데요. 이것은 뒤에 나오니까 편하게 소유권을 주장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소유권을 주장을 해요. 근데 실제로는 현재 이 을이 소유권자인가요? 아니죠. 103조 위반이기 때문에 103조 위반이기 때문에 이 법률행위는 무효라서 설령 이 갑이 을에게 소유권을 넘겨줬다고 하더라도 이 등기는 무효인 등기입니다. 등기는 무효라서 원인 무효의 등기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걸. 원인 무효의 등기라서 현재 소유권이 을에게 있는 상태가 아닙니다. 근데 이 사람이 소유권자가 아닌데 소유권을 행사하고 있기 때문에 이 점유를 하고 있는 병은 무엇을 항변할 수 있느냐? 아, 당신은, 이 을은 소유권자가 아닙니다. 라는 얘기를 병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무효는 절대적으로 무효죠. 103조 위반이니까요. 절대적으로 무효이고, 그래서 모든 사람이 그 무효를 주장을 할 수 있고요. 모든 사람이 주장을 할 수 있고, 그러니까 이 부동산에 점유하고 있는 병도 이 무효를 주장할 수 있는 겁니다. 그 얘기입니다. 다시 한번 볼게요. 판례. 반사회 질서 법률행위를 원인으로 하여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더라도, 현재 방금 봤던 을이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죠. 그 등기는 원인 무효에 말소될 운명이 있으므로, 즉 그 등기는 무효의 등기이므로 등기 명의자가 소유권에 의한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에, 그러니까 소유권을 주장하는 경우에 을이 소유권을 주장해요. 나 지금 현재 등기를 가지고 있다 주장을 하는데, 이 권리 행사의 상대방은 여기서는 병이겠죠. 점유를 하고 있어요. 이 사람은 103조 위반의 무효를 항변으로써, 당신이 맺은 법률행위가 103조 위반으로서 무효니까 당신은 소유권자가 아닙니다 하면서 그 항변으로서 주장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네, 아시겠죠? 그리고 우리가 그 전에 부당이득 반환의 특징이 다 그 103조와 741조, 746조의 관계를 살펴봤는데요. 잠깐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보면 우리가 이행 전에는 103조 위반 같은 경우에는 이행 전에는 이행한 게 없으니까 당연히 무효니까 이행할 필요가 없다고 하겠죠. 예, 그렇습니다. 이행 전에는 이행할 필요가 없습니다. 근데 이행했을 때가 이게 문제가 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이행했을 때는 103조 위반은 뭐랑 연결된다고 그랬죠? 741조가 아니라 746조에 적용을 받아서 불법 원인급여라서 원칙적인 무효는 반환 청구를 할 수가 있는데, 이 경우에는 반환 청구를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반환 청구가 안 돼요. 예, 그 얘기입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1번 동일 취지의 내용 이런 얘기는 큰 의미가 없습니다. 1번은 그냥 패스를 안 읽어봐도 됩니다. 예, 안 읽어보셔도 되고요. 2번부터 한번 볼게요. 따라서 급여자는 741조가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746조가 적용돼서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할 수 없으며, 그리고 소유권을 주장할 수도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갑과 을이 도박자금 대여를 했어요. 이 경우에 이 사람이 돈을 빌렸습니다. 이 경우에 이 사람은
746조가 적용돼서 반환 청구, 그러니까 부당이득에 의한 반환 청구를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당연히 소유권에 기해서도 이 사람이 자신의 소유권을 한번 주장을 해봤는데 소유권에 기해서 반환 청구를 할 수 있다고 한다면 돌려받을 수 있다는 얘기죠. 의미가 그렇게 되면 이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할 수 없다는 의미가 퇴색이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소유권을 주장하는 것도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갑은 746조를 적용을 해서 부당이득 반환 청구도 할 수 없고, 반환 청구를 할 수 없고, 또한 소유권에 기해서도 을한테 빌려준 돈을 찾을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시험에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반환 청구는 무조건 안 된다, 이 경우에. 그러니까 103조 위반으로 해가지고 746조가 적용되는 경우에는 소유권에 의한 반환 청구도 안 된다. 그래서 상대편에게 소유권이 귀속되는 결과가 발생된다, 이 소리입니다. 그래서 도박자금을 빌려받은 을은 소유권이 귀속이 되니까 갚을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예, 궁극적으로 을한테 그 소유권이 귀속이 됩니다. 3번. 다만 불법 원인이 수익자에게만 있는 경우가 있다고 했죠. 예를 들었습니다. 아까. 그러니까 포주, 수익자에게만 있는 경우. 포주에게만 불법 원인이 있는 경우에는 급여자는 한마디로 돈을 받을 수 있는 자기의 행위로 인해서 이 포주가 돈을 벌었잖아요. 그래서 이 어떻게 보면 여기는 율락여기가 되겠죠. 율락여는 이 포주에게 반환 청구가 가능합니다. 왜? 이 포주에게만 불법 원인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둘 관계는 이 사람은 나쁜 사람이고 이 사람은 피해자입니다. 그래서 율락여는 포주에게 반환 청구를 할 수가 있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 판례를 한번 봅시다. 이 판례는 이 위의 내용이랑은 관련은 없는데요. 어떤 내용이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불법 원인 급여 후에, 그러니까 갑이 을에게 불법 원인 급여를 했습니다. 이행을 받은 자가 을이 급부의 원인 행위와 별도의 약정으로 그 급부 그 자체 또는 그에 가름하는 대가물의 반환을 특약을 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도박자금 대여, 같은 예를 들어볼게요. 도박자금 대여를 했는데 그 이후에 별도의 약정을 맺었다고 하네요. 어떤 약정이냐? 이게 안 돌려줘도 되는데 반환 약정을 둘이 맺었습니다. 예, 반환 약정을 맺었는데 이 반환 약정의 유무효는 이거랑 관련이 없다는 얘기예요. 반환을 특약을 했는데 이 사람이 반환 청구를 할 수 없는 것과 별도로 달리 이 반환 약정은 그 자체로서 판단을 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반환 약정이 만약에 또다시 판단을 하는 거죠. 103조 위반인지를 또다시 한번 판단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103조 위반이 된다면 이 반환 약정도 무효이고 이 103조 위반이 안 될 수도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반환 특약을 별도로 했는데 이 자체가 반환 약정 자체가 사회질서에 반하여 무효가 되지 않는 한 유효하다 이 소리예요. 그러니까 사회질서에 반하면 103조 위반은 무효지만 이 반환 특약을 하는 것은 사회질서에 반하여 무효가 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판단을 한번 더 한 번 한다는 얘기죠. 그 특약에 대해서만 별도로 특약을 그 103조 위반 여부를 판단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 무효라는 점은 수익자가 이를 입증하여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갑과 을이 103조 위반을 했는데 반환 특약을 맺었다. 이 특약은 다시 한번 103조 위반 여부를 물어보고 일반적으로 우리가 어떤 계약을, 특약이라는 것도 계약이죠. 계약은 성립했으면
유효가 원칙이에요. 우리 어제가 아니라 이제 지난 시간에 배웠는데요. 유효기 때문에 이 특약은 유효라는 추정을 받는 거예요. 유효 추정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도 이 특약에 무효를 주장하는 사람이 이것을 입증할 책임이 있다는 얘기를 마지막에 이렇게 쓴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다 살펴봤는데요. 그 남은 부분이 있죠. 이 남은 부분에서 대부분의 시험이 나옵니다. 이게 판례를 제가 다 정리를 해 놓은 거예요. 정리를 다 해 놓은 거니까요.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합니다. 뭐 정의관념에 뭐 이런 것은 중요한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그냥 분류를 해 놨을 뿐이지 우리는 이게 103조 위반인지 아니면 위반이 아닌지에 대해서만 그 딱 판례를 보고 알고 있으면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것은 그냥 분류를 해 놓기 위해서 이렇게 한 거지 어떤 것이 위반인지 아닌지만 알고 있으면 됩니다. 여기 1번 보면 1, 2, 3, 4가 같은 내용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공부를 할 때 일일이 공부를 하는 것보다 한꺼번에 탁 쳐버리면 좋잖아요. 봅시다. 줄친 걸 위주로 볼게요. 면할 목적으로 또 회피할 목적으로 어떤 회피할 목적으로 이게 다 1, 2, 3, 4번이 공통적이죠. 뭘 목적으로 어떤 위반 행위를 한 경우에요. 아까 얘기했지만 103조가 아까 확실 강사 중에서 제일 센 애예요. 센 애. 무슨 얘기냐면 제일 문제가 있는 행위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거 이제 설명을 드렸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강행법규를 위반했다고 해서 다 반사회 질서 법률 행위 103조 위반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 103조를 그 조문을 한번 살펴보시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 질서에 위반하는 내용을 법률행위로 한 경우에는 그 법률행위는 무효이다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는데요. 이 강행법규는 강행법규를 위반했을 경우에 이게 위반이 될 수도 있지만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얘는 좀 더 센 애예요. 그래서 강행법규 중에서 그만큼 센 애도 있지만 그런 경우에는 당연히 이 경우에도 103조 위반처럼 보이겠죠. 하지만 강행법규를 위반했다고 해서 다 103조 위반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확실히 가서 이렇게 한번 어떻게 뭐 이렇게 점프 한번 하고 통과 여기까지 통과해야 한다는 얘기예요. 궁극적으로는. 왜냐하면 강행법규 위반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이게 위반이 될 수도 있고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것까지 통과를 해야지 궁극적으로 법률행위 목적이 유효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드리는 이유가 이 판례를 보면 그런 얘기들이 나와요. 볼게요. 보면 이렇게 강제 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부동산의 소유자 명의 신탁하는 것 좀 문제가 있어 보이죠. 다 문제가 있어요. 허위에 근저당 이거 103조 위반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 정도 가지고는 103조 위반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어떤 자신이 경제적인 목적을 위해서 자신이 어떤 강제 집행을 면한다거나 양도세의 일부를 회피한다거나 이런 목적을 가지고 약간 수단이 불법적인 게 가미된 수단을 썼다고 하더라도 그게 꼭 103조 위반까지는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경우에는. 그러니까 103조는 센 애예요, 센 애. 아주 나쁜 짓이에요, 어떻게 보면. 아주 나쁜 짓. 103조 위반이 됐다고 하는 것은 이거 조금 반사회적 아니야? 103조 위반 103조 그 법조문을 보면 반사회적이라는 얘기를 해서요. 이거 선량한 풍수 위반 아니야? 풍기문란 아니야? 이 정도까지 가야 한다는 얘기예요. 103조 위반이라고 하는 것은. 근데 이런 경우에는 1, 2, 3, 4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흔히들 사람들이 좋은 얘기는 아니지만 흔히들 많이 발생하는 정도의 일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103조 위반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아주 센 거예요. 그래서 방금 얘기했지만 우리 뭐 이거 뒤에 딱 읽어볼 필요도 없어요. 그냥 밑주신 거 면할 목적으로, 이게 중요한 거예요. 면할 목적으로, 회피할 목적으로, 회피할 목적. 어떤 경제적 목적을 위해서 어떤 행위를 하는데 그게 그 반사회 질서적인 법률행위까지는 가지는 않았다는 얘기를 1, 2, 3, 4번에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5번 볼게요. 그리고 이거 5번은 그 전두환 씨, 노태우 씨 비자금 사건인데요. 이것은 반사회적 행위 외에 조성된 지상인 이른바 비자금을, 이 비자금 조성 자체는 반사회적 행위입니다. 근데 이 비자금을 은닉을 했어요. 은닉해가지고 이 전두환 씨, 노태우 씨 이 사람들이 어디에 맡겼는 얘기죠. 은닉을 했어요. 뭐 그 측근들 부하들한테 이렇게 맡기기도 하고 막 그랬었을 거예요. 그때 은닉을 했어요. 근데 은닉한 거, 이 은닉까지 과연 103조 위반이냐? 그건 아니라고 판단한 겁니다. 반사회 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로 볼 수 없다 얘기를 했죠. 그래서 이 사람한테 맡겼죠. 맡겼는데 103조 위반은 아니란 얘기예요. 그래서 746조가 적용이 되지 않고 일반적인 741조 부당이득 반환의 일반 원칙이 적용돼서 반환 청구를 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한테, 전직 대통령들한테 추징을 한다는 얘기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6번을 볼게요. 성공보수, 이런 거 들어본, 실제로 이제 뭐 이렇게 들어보신 내용이라 생각하는데, 우리가 이제 그 변호사를 선임을 해가지고 뭐 승소대가라고 뭐 성공보수 약정 이런 걸 맺잖아요. 근데 성공보수는 이렇게 정리를 해봅시다. 성공보수, 민사사건이 있고 형사사건이 있는데, 이때 민사사건의 성공보수는 103조 위반이 아닙니다. 근데 형사사건의 성공보수는 103조 위반입니다. 이렇게만 기억을 해두시면 되는데, 왜 이런 결론이 나오냐면, 형사사건이 훨씬 더, 형사사건이라고 하는 것은 범죄자를 뭐 재판하는 그런 일들이잖아요. 그래서 이 형사사건의 성공보수를, 이것을 유효라고 한다면 아주 폐단이 많이 생긴다는 얘기죠. 무죄를 받기 위해서 무리한 어떤 변호권을 행사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무죄를 시키기 위해서. 그래서 이런 경우는 103조 위반이 됩니다.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형사사건의 성공보수 약정은 103조 위반이지만 민사사건의 성공보수는 103조 위반이 아니다. 이렇게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네, 6번까지 했고요. 그러면 위반하는 거. 지금 정의관념에 관련된 경우인데 이건 중요하지 않다고 그랬죠. 뭐가 그냥 위법인지 딱 안 보고 이건 위법 이렇게 그래야지 문제를 푸는 거예요. 근데 위반하는 경우를 한번 봅시다. 보죠. 공무원한테 직무에 관한 사항에 관해 특별히 청탁을 했어요. 공무원한테 청탁을 해가지고 공무원한테 돈을 줬어요. 이걸 뭐라고 하죠? 뇌물이라고 하죠, 뇌물. 이게 뇌물 주고 이렇게, 공무원은 공무를 하는 것은 어떤 대가를 바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자기 직무로서 하는 거지, 이 어떤 대가성 있는 뇌물을 받아서는 안 됩니다. 당연하게 103조 위반이겠죠. 이게 당연한 얘기입니다. 그리고 2번 볼게요. 계속 청탁이 나오네요. 노조 간부에게 적당히 임금 인상 같은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적당히 청탁을 했어요. 그에 대가로 보수를 지급하기로 했죠. 비슷한 겁니다. 노조 간부도 노조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당연하게 어떤 청탁을 받아가지고 사용자 측에 유리하게
어떤 행위를 하면 안 되겠죠. 근데 사용자가 이걸 이용을 했어요. 이 사람을. 이런 경우에도 청탁을 했을 때는 그 대가로 뭐 보수를 지급하는 당연히 무효입니다. 이것은 103조 위반입니다. 아까 그 103조 위반이 아니라고 한 것에 비교해서 훨씬 세 보이죠. 그런 느낌으로 그 문제를 푸셔야 한다는 얘기예요. 3번. 허위 진술 행위를 했는데 이게 형법상 범죄는 아니었나 봐요. 형법상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하여도 수사기관을 상대로 한 허위 진술의 대가로 작성된 각서에 의한 급부의 약정은, 그러니까 허위 진술 대가로 어떤 급부의 약정이 있었나 봐요. 돈을 받은 거죠. 이런 경우에는 103조 위반입니다. 4번. 4번은 증언. 아까 방금 얘기했지만 증언 대가로 보수를 받을 수가 있어요. 원칙적으로. 근데 예를 들어서 뭐 교통비를 받는다거나 뭐 우리가 사회통념상 그 용인될 만한 수준의 어떤 사례금을 받는다거나 이게 가능합니다. 근데 이게 과해요. 이 대가로 부동산 한 채를 주기로 했어요. 예를 든다면 문제가 있죠. 그래서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증언을 조건으로 용인 가능한 수준을 넘는 대가. 용인 가능하면 반사회질서 위반 행위가 아닌데 용인 가능한 수준을 넘는 대가를 제공받기로 하는 약정은 무효이다. 103조 위반으로 무효이다. 그리고 설령 이 증인이 증언 거부권이 있어가지고 증언 거부권이 있는 증인이 증언 거부권을 포기를 하고 그 대가로 증언을 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이 소리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증언 거부권이 있는 것을 자기가 포기까지 했어요. 아우 내가 정말 너를 위해서 이거 진짜 포기까지 해준다 이렇게 했는데, 그런 경우에도 상대방한테 이런 큰 보수를, 과한 보수를 요구할 수 없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당연한 얘기겠죠. 그리고 5번 좀 올려서 볼까요? 5번 보면 변호사 아닌 자가 승소를 조건으로 소송물 일부를 양도받기로 한 약정. 이게 뭐죠? 법조 브로커죠. 이런 게. 가끔 이렇게 신문지상에 이렇게 사회면에 나오는 거 보면 이 사무장들이 막 무슨 어떻게 사건을 따와가지고 하는데, 사건을 따와가지고 자기가 승소 막 조건을 해가지고 자기가 막 부동산을 받고 막 이런 경우가 있어요. 이런 거 문제가 되겠죠. 법조 브로커 사건이 당연히 103조 위반이라는 것은 누구나 알 수 있는 사실입니다. 6번. 방금 봤죠? 형사사건, 성공무수약정, 당연히 무효다. 무효다. 뭐 더 이상 읽어볼 필요도 없습니다. 물론 이제 시험 문제에서 이렇게 뭐 형사사건 하는 쭉 이렇게 나올 수가 있어요. 근데 뭐 성공무수약정 하면 이걸 여기까지 본 다음에 이 뒤에 있는 뭐 사회질서 위배되는 거 평가할 수 있다. 이것만 읽어야지 일일이 이거 다 읽어보면 안 됩니다. 시간 없어요. 그러니까 형사사건, 성공무수약정 당연히 무효이지. 그러니까 사회질서에 위배되는 걸 평가할 수 있다. 이건 맞는 내용이네. 이렇게 그 문제를 푸셔야 한다는 얘기예요. 그럼 7번 봅시다. 7번은 보험 사기라고 제가 요약을 해놨습니다. 보험계약자가 다수의 보험계약을 통하여 보험금을 부정 취득할 목적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한 경우, 이게 보험 사기죠. 당연히 무효입니다. 가끔 뭐 이렇게 문제가 되는 그것이 알고 싶다 보면 이런 거 나오잖아요, 그죠? 당연히 무효입니다. 그리고 8번 경매 입찰에서의 담합행위. 잠깐 설명해 볼까요? 담합. A 아파트 공사가 있는데 이 공사업자들이 있겠죠? 그래서 입찰을 합니다. 이 A 아파트 조합이 될 수도 있고 지으려는 사람, 그 조합이 될 수도, 우리 입찰을 하잖아요. 그래서 가, 을, 병, 정이 입찰을 했어요. 했는데 이 갑이라는 사람이
자기가 이 아파트 공사를 꼭 따내고 싶어요. 그래서 을병정에게 돈을 줍니다. 돈 1억씩을 주면서 응? 내가 얼마에 써낼 예정이니까 당신들은 나보다 높은 금액을 써주세요. 이걸 이행을 하면 이 돈을 주겠습니다. 이렇게 약정을 했어요. 이게 문제가 되겠죠. 이거 어떻게 보면 짜고 치는 고스톱이잖아요. 이런 것은 103조 위반이라는 얘기입니다. 9번은 범죄 행위를 하지 않는 것은 당연한 건데 그걸 조건으로 했대요. 내용이 그 반사회 질서적이면 당연히 103조 위반이고 어떤 조건이나 금전적인 대가, 금전적 대가를 결부한 경우에 설령 그 법률행위 내용이 반사회 질서적인 것이 아니라 하더라도 이런 경우에는 103조 위반이 될 수 있다. 이런 판례를 봤잖아요. 그죠?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범죄 행위를 하지 않는 것은 당연해요. 그래서 반사회 질서의 법률행위가 아니죠. 103조 위반은 아닌데 그걸 조건으로 해가지고 금전적인 대가를 약속을 한대요. 이 경우에는 103조 위반이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네, 9번까지 했고요. 이제 10번을 볼까요? 10번 보면 이쪽이 별 같은 게 되게 많습니다. 다 기출이에요, 기출. 네, 이해를 하시면 제가 이제 설명을 하잖아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듣다 보면 이해가 돼요. 아, 그렇구나. 그러면서 이제 암기를 하셔야 합니다. 그 다음에 10번이요. 밀수를 한대요. 아까 도박자금 대여약정 103조 위반이라고 했죠. 비슷한 겁니다. 밀수를 위한 자금 대여약정. 성격이 비슷하죠. 이런 대여약정은 103조 위반입니다. 11번은 나중에 하겠습니다. 이게 이중매매라고 하는데요. 바로 뒤에 나와요. 아주 중요한 파트인데 이것도 나중에 하겠습니다. 11번은요. 12번 봅시다. 도급인이 일방적으로 공사의 완공이 불가능할 정도의 공기 단축을, 그러니까 그 기간 단축을 했다는 얘기죠. 요구하여 수급인을 하여금 이에 응하게 한 경우 단축된 준공기한 위반을 이유로 지체상을 물게 하는 것은 무효이다. 이런 설명이 필요하겠네요. 봅시다. 12번이요. 12번. 이게 도급인이라는 게 뭐냐면 도급인, 그러니까 도급계약. 쉽게 생각하면 이거예요. 수급인이 이 사람이 집을 짓고 싶어요. 자기가 평생 수건했던 자기 집을 단독주택을 짓고 싶은 사람이에요. 도급인이 집을 짓고 싶은데 공사 계약을 어떤 사람한테 맡겨요. 이게 대표적인 도급계약입니다. 도급계약이라는 것은 어떤 일의 완성, 이것을 계약의 목적물로 하는 거죠. 공사의 완성, 일이라는 건 훨씬 더 공사보다 범위가 넓겠죠. 하지만 대표적인 건 주로 이제 공사, 어떤 건축공사 이런 것을 도급계약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12번 보니까 도급인이 이 사람한테 딱 객관적으로 보니까 1년이 걸릴 공사예요. 1년이 걸릴 공사인데 객관적으로 딱 판단했을 때 이 사람이 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공사의 완성이 불가능하니까 한 6개월 만에 이걸 완성을 하라고 그런 계약을 맺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것을 6개월 만에 이행을 못했을 경우에는 6개월치, 그러니까 만약에 1년이 걸려야 하는데 6개월 만에 완성을 했으니까 6개월 늦게 완성한 거죠. 그래서 6개월 늦은 것을 이유로 해가지고 만약에 하루에 100만 원에 이걸 벌금을 물게 한다. 이게 지체상금이라고 얘기를 해요. 지체상금. 당신이 지체를 했으니까, 일의 완성을 지체를 했으니까 그에 따라서 나는 돈을 받아야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다시 읽어봅시다. 도급인이 일방적으로 공사의 완공이 불가능할 정도의 공기 단축을 요구를 했습니다.
1년이 걸리는데 6개월을 당긴 거죠. 수급인으로 하여금 이에 응하게 해서 그러니까 계약을 그렇게 맺은 거죠. 단축된 준공기한을 유한을 이유로 지체상금을 물게 하는 것은 당연히 무효겠죠. 이것은 수급인을 골탕 먹이는 겁니다. 13번은 이렇게 써 있네요. 행정기관에 진정서를 제출하여 상대방을 궁지에 빠뜨린 다음에 궁지에 빠뜨렸어요. 그리고 이를 취하는 조건으로 거액의 급부를 제공받기로 약정한 경우, 딱 봐도 이건 103조 위반이죠. 궁지에 빠뜨린 다음에 거액의 급부를 약정을 했답니다. 당연히 103조 위반입니다. 그리고 14번은 설명이 필요할 텐데요. 위약벌이라는 게 나오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갑과 을이 계약을 맺었습니다. 근데 을이 채무자예요. 근데 계약 위반이 있을 수 있겠죠. 계약 위반이요. 그래서 우리가 계약을 맺을 때 계약이 위반이 있을 경우에는 어떻게 하자. 그러니까 손해가 날 텐데 그걸 이 계약을 위반했을 경우에는 1천만 원의 위약금 약정을 하자. 이런 걸 맺는단 말이에요. 위약금 약정을 맺어요. 근데 용어는 비슷한데 완전히 다른 게 있어요. 위약벌 약정도 맺을 수가 있어요. 용어에서 좀 차이가 느낌이 오시나요? 그러니까 약속 위반은 똑같아요. 위약, 약속 위반이잖아요. 근데 이것은 벌이에요, 벌. 방금 전에 설명했던 지체상금 있죠. 하루당 얼마. 상당히 큰 금액을 약정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지체상금도 위약벌의 일종입니다. 근데 위약금은 딱 봐서 손해배상, 실제 손해배상액이랑 비슷한 금액이에요. 위약금은. 이건 벌이 아니죠, 벌. 위약금은 손해배상액이랑 비슷해요. 그래서 위약금 약정이 있으면 이게 손해배상액 예정으로 추정을 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이건 우리 시험 범위가 아니니까 생략을 할게요. 그러니까 위약금은 정상적인 금액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위약벌은 훨씬 센 거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문제가 되는 것은 위약벌이겠죠. 위약벌이 103조에 위반할 가능성들이 높은 거죠. 그러니까 위약벌이라고 해서 다 103조 위반이라는 소리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위약벌이 있는데 그게 103조 위반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반사회질적 벌금이 아닐 수가 있는데 아까처럼 지체상금 사건처럼 엄청난 큰 금액이 지체상금으로 돼 있으면 103조 위반이 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위약벌의 약정은 준칙권 위주로 보세요. 그 약정된 벌이에요. 이거 위약벌은 벌입니다. 위약금이 아니에요. 벌이 과도하게 무거울 때는 103조 위반이다. 이 얘기입니다. 이것도 기출이 됐네요. 위약벌입니다. 벌 쓰는 거예요. 그래서 위약벌 같은 경우에는 과도하지 않을 경우에는 103조 위반이 아니지만 과도할 경우에는 103조 위반이라는 얘기입니다. 15번 볼게요. 금전 소비대차 계약과 함께 이자 약정을 하는 경우에 그 다음에 현저히 고율로 정해졌답니다. 이자 약정이 현저히 고율이에요. 현저히. 그래서 허용할 수 있는 한도를 초과하는 부분의 이자 약정은 103조 위반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그때 대차 계약하면서 소비대차도 설명을 했어요. 설명 안 하겠습니다. 소비대차는 돈을 빌려주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돈. 그래서 보면 금전 소비대차 계약을 하면서 이자 약정을 했답니다. 당연히 돈을 빌려줬으니까 이자 약정을 같이 하겠죠. 근데 그 이자 약정이 예를 들어서 연 50%다. 이러면 과도하잖아요. 현저하게 고율로 정했다면 무효입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이제 정의관념에 반하는 행위는 끝났습니다. 일륜과 관련된 경우를 한번 볼게요. 일륜이랑 관계됐답니다. 여러분 부첩관계 이렇게 나오네요. 부첩이라는 게 뭐죠? 남자가 첩을 두는 거예요. 부첩. 근데 위반이 아닌 겁니다. 해소하기로 했습니다. 이 부첩
계약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부척 관계였는데 이걸 해소하면서 첩에게 생활대책을 마련해 줍니다. 어떻게 보면 자기가 잘못한 행위를 책임을 지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이게 위반일까요? 103조 위반? 아닙니다. 103조 위반은 책임지는 행위이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위반이 아니에요. 생활대책을 마련을 해주는 게 어떻게 보면 본처에게는 그 나쁜 일이 좀 화가 나는 일이겠지만 이렇게 본처만 생각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일반적인 관념상 생활대책을 마련해주는 것이 그 103조 위반은 아닙니다. 그리고 계속 비슷한 얘기가 나오네요. 부정행위를 용서받는 대가로 처에게, 처입니다. 첩이 아니라 처예요. 이 경우에는 처에게 부동산을 양도를 하기로 했습니다. 잘못을 저지른 사람이 처에게 부동산을 양도하기로 했대요. 아직까지 훈훈하잖아요. 그죠? 그 부부관계가 유지되는 동안에 처가 임의로 처분할 수 없다는 제한을 붙인 약정은 103조 위반이라고 볼 수 없다. 그러니까 이걸 주면서, 그러니까 어떤 부동산을 뭐 양도했다고 봅시다. 부부관계가 유지되는 동안에는 처분을 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그러니까 부부관계 만약에 이혼을 하면 임의로 처분할 수 있다는 얘기죠. 103조 위반이 아니란 얘기예요. 그 처한테 하기 싫은 결혼 생활을 막 강제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 경우에는. 그러니까 헤어지고 싶으면 헤어지면 그때는 처분할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이는 103조 위반이 아닙니다. 그래서 3번. 첩수생활 종료. 좋은 거죠? 103조 위반 아니겠죠? 그 다음에 위반되는 경우를 봅시다. 1번 봅시다. 부첩행위. 첩을 두는 행위죠. 부첩행위를 계속한 경우에는 본처의 사전 승인이 있다고 하더라도 본처에 대해 불법행위가 성립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103조 위반이라는 얘기인데, 그러니까 이 남자가 첩을 두면서 이 사람이 처도 있는 사람이겠죠. 처가 있는데 이 처가 좀 지나치게 순종적인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래서 이 사람이 그래요, 뭐 당신 알아서 하세요 해가지고 이것을 그냥 인정을 해준 거예요. 인정. 사전 승인을 했습니다. 사전 승인. 본처의 사전 승인. 근데 이 사람이 나중에 갑자기 생각해보니까 열이 막 받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불법행위 청구를 한 거예요. 불법행위 청구를 했습니다. 이 경우에 불법행위가 성립한다는 얘기죠. 자기가 사전 동의를 했다고 하더라도 불법행위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물을 수 있기 때문에 불법행위가 성립한다. 이게 나오죠. 2번 봅시다. 보면 부첩관계 종료를 해제 조건으로 합니다. 또 조건이라는 게 또 나오네요. 우리 민법 총칙에 조건 기한이 있는데 그 이제 조건인데, 증여계약은 계약 자체가 무효이다. 이건 좀 설명을 해야겠습니다. 부첩관계 종료를 해제 조건으로 증여계약을 했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남자가, 부는 이런 부예요. 지압이 부죠. 부첩 관계를 맺었어요. 근데 이 첩한테 증여를 했답니다. 증여 계약을 했어요. 근데 그냥 일반적인 그 증여가 아니라 여기다 조건을 붙였습니다. 무슨 조건을 붙였냐? 종료를 해제 조건으로 하는 그 조건을 붙인 거예요. 우리가 이제 그 조건 파트에 나올 건데, 정지 조건이라는 게 있고, 정지 조건, 그건 선행학습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해제 조건이 있어요. 이것은, 이 조건이라고 하는 것은 둘 다 법률 행위의 효력과 관계된 겁니다. 효력. 근데 이 정지 조건은 효력의 발생과 관련되는 조건이에요. 이것은 효력의 소멸과 관련되는 조건입니다. 정지 조건의 대표적인 예는 그거예요. 그러니까 시험에 합격하면 차를 사줄게. 차를 사준다는 건 증여 계약이잖아요. 근데
그 차를 증여를 증여를 받으려면 시험을 합격해야 돼요. 그러니까 증여의 효력 발생과 관계된 조건이죠. 시험에 합격한다는 조건이요. 이를 정지 조건이라고 하고, 해제 조건은 효력 소멸과 관계된 조건입니다. 이런 거예요. 시험에 합격하면 생활비를 더 이상 주지 않겠다. 이게 이제 시험에 합격하면 이것도 똑같은 정지 조건에서 붙은 것들은 똑같은 조건인데, 이는 현재 생활비를 주고 있어요. 생활비를 현재 주고 있는데, 생활비 주는 것도 어떻게 보면 증여라고 볼 수도 있겠죠. 생활비를 주고 있는데 시험에 합격하는 순간 생활비를 더 이상 안 준다는 얘기예요. 소멸과 관계되는 조건입니다. 법률 행위의 효력 소멸과 관계되는 조건을 해제 조건이라고 해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이걸 설명하기 위해서 예를 들었는데요. 증여를 했어요. 증여를 했어요. 했는데 종료를 해제 조건을 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우선 지금 현재 증여를 하는데 그 부척 관계가 종료되면 이 증여는 없는 것으로 하겠다. 이런 조건을 맺은 겁니다. 이런 증여를 한 거예요. 그러면 이 첩은 이 부동산을 해볼게요. 증여의 그 대상이 부동산을 계속 자기 소유를 하려면 첩 관계를 유지를 해야겠죠. 그죠? 첩 관계를 깨는 순간 이 증여를 무효라는 조건을 붙여버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첩 관계를 유지하는 조건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래서 지금 2번 하고 있죠. 이것은 무효가 되는 거예요. 첩 관계가 유지되니까. 첩 관계가 유지되니까. 그러니까 지금 방금 했던 내용은 정지 조건, 해제 조건을 아셔야지 이제 2번 문제가 이게 2번 이해가 하실 텐데, 쉽게 하면 정지 조건은, 그러니까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지 조건은 시험 합격하면 차 사줄게. 그러니까 해제 조건은 시험 합격하면 현재 생활비를 주고 있는데 생활비를 더 이상 안 줄게. 이게 이제 정지 조건과 해제 조건의 그 대표적인 예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3번을 봅시다. 처의 사망이나 이혼 시에 혼인하기로 하는 약정이랍니다. 이게 좀 비정한 얘기죠. 그죠? 지금 약간 어떻게 보면 부정행위를 하고 있는데, 그 둘 사이에서 처의 사망을 기다리는 거예요. 아니면 한 본처랑 이혼을 기다리는 겁니다. 문제가 있겠죠. 이것도 무효입니다. 4번. 이것은 윤락행위를 하도록 권유, 유인, 알선, 강요, 협력하는 것은 윤락행위를 하는 자에 대해 가지는 채권. 이게 무슨 채권이죠? 선불금의 명목으로 전할 청구가 없다. 이건 한번 설명을 해봅시다. 아까 윤락녀 해가지고 포주 사건 얘기했잖아요. 비슷한 건데 같은 건 아닙니다. 이 사람이 포주예요. 이 사람이 윤락녀인데, 그러니까 윤락녀가 뭐 자기 방을 구해가지고 거기서 이제 뭐 윤락행위를 하고 하는데, 이거에 대해서 이 사람이 그 방값을, 방세를 미리 빼는 거죠. 그걸 이제 선불금이라고 합니다. 선불금. 선불금은 미리 지불된 금액 해가지고 이 사람한테 채무를 일방적으로 지우는 거죠. 자기가 그러니까 을이라는 사람이 이 사람한테 선불금 채권을 약정을 하는 겁니다. 이런 경우에 불법 원인 급여에 해당하여, 그러니까 103조 위반이라는 얘기죠. 103조 위반하여서 이 포주는 이 윤락녀에게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불법 원인 급여이기 때문에. 아까 그 포주 사건 같은 경우에는 이 반대로 된 거죠. 아까 제일 처음에 얘기했던 것은 윤락녀가 청구를 할 수 있는 포주에게. 왜냐하면 이 사람이 현재 먼저 그 급여를 받은 거예요. 이 사람이 그 급여를 받은 거기 때문에 이 사람이 다시 청구를 할 수 있다는 얘기였고, 이것은 반대의 경우입니다. 한번 그려보시면 됩니다. 선불금 채권은 그래서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그러니까 이 윤락녀한테 그 선불금을 반환 청구할 수 있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지만 윤락녀는 피해자라고 했죠. 그래서 선불금 채권 같은 경우에는 이 포주가 반환을 청구할 수가 없어요. 선불금 채권에 대해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죠. 그리고요, 5번. 이것은 자입니다. 자가 부모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동거하지 않는다는 약정은 무효이다.
참, 이게 좀, 한번 싸가지가 없는 일이잖아요. 그죠? 뭐 부모를 뭐 당연한 얘기를 가지고 동거하지 않는다는 약속을, 이게 말이 안 되죠. 그래서 이것은 103조 위반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넘어갑시다. 자유제한과 관련된 경우입니다. 이거 이렇게 이해하시면 안 되고 그냥 딱 1번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보면 국가기관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위헌적인 공권력을 행사한 결과 국민이 자유롭지 못한 의사표시를 하였다 하더라도 그 의사표시의 효력은 우리가 의사표시 규정을 곧 배우는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라는 게 있습니다. 강박이라는 것은 윽박 지른다는 얘기죠. 이 경우에는 국가가 국민한테 강박행위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강박행위를 하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의사표시 하자에 관한 민법의 일반 원리에 의하여 판단되어야 하는 것이지 그 강박행위의 주체가 반사회성을 띠게 되어 당연히 무효라고 할 수 있다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좀 이거는 어떻게 보면 그냥 좀 국가 위주의 사고죠. 어떻게 보면 국가가 어떤 행위를 했는데 국가 행위는 약간 그 결점이 없다고 생각하는 그런 판단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렇게 생각하시면 국가기관이 이렇게 행위를 했다고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그 검찰에서 그 어떤 약간 강압적으로 막 수사를 하잖아요. 그죠? 근데 이게 위헌적인 공권력 행사가 되는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게 103조 위반까지는 아니란 얘기예요. 네,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딱 이 판단 같은 이 판례 같은 경우에는 강압적 수사를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다시 보면요, 국가기관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위헌적인 공을 행사한 결과 국민의 자유가 좀 제한이 됐다고 하더라도 이를 의사표시 하자로 물어야지 이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하자가 항상 반사회성을 띠어야 되면 무효로 된다고는 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2번 봅시다. 2번도 다 이게 기출문제네요. 법률의 성립 과정에서 불법적 방법이 사용된 경우 그것만으로 당연히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성립 과정에서, 그러니까 이것도 강박입니다. 강박, 윽박 지르는 겁니다. 불법적 방법이 사용됐다고 하더라도 이것만으로 103조 위반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1번이랑 2번이랑 비슷한 내용이죠. 3번, 해외 파견된 근로자가 귀국의 일로부터 일정 기간 소속 회사에 근무해야 한다는 사규나 약정은, 이거 봅시다. 그러니까 근로자가 회사가 있는데 이 사람이 근로자가 해외로 파견 근무를 했어요. 근데 해외로 파견 근무를 하면 비용이 발생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 둘 사이에 이제 파견 근무를 하면서 어떤 약정을 맺었냐면, 어떤 약정이냐면 다시 국내에 들어와서 일정 기간은 국내에 다시 들어와서 국내로 다시 왔어요. 일정 기간은 이 회사에 근무를 해야 한다는 규정을 뒀습니다. 근무를 해야 한다. 근데 이게 문제가 된 거죠. 이 근로자가 다른 회사에 가고 싶어요. 그래서 이 사규를 문제를 삼은 겁니다. 삼았는데 우리 그 법원은 어떻게 판단을 했냐면, 일정 기간 소속회사에 근무해야 한다는 사규나 약정은 이게 근로계약 기간이 아니랍니다. 그러니까 그 일정 기간 근무를 하지 않으면, 일정 기간 하지 않으면 해외파견 성격을 배상한다는 사규나 약정은 근로계약 기간이 아니라 경비 반환 채무의 면제 기간을 정한 것이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그러니까 국내에 돌아와서 2년 동안 근무한다는 사규가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이 사규가 이 근로자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하고 있느냐? 그게 아니란 얘기죠. 2년 동안 근무를 해야 하는 이것은 해외 파견돼 가지고 비용이 들어갔는데 그 비용을 면제받기 위한 비용 면제 기간일 뿐이지, 이 사람 다른 데로 갈 수 있다는 얘기예요. 다른 회사로 갈 수 있어요. 다만 이 비용, 해외 파견 비용을 네가 물면 된다는 얘기예요, 이 회사에. 그래서 비용 면제, 그러니까 2년 이상 근무를 하면 비용이 면제되는데, 이것은 이 갑의 근로를 부당하게 근로기간을 강제하는 요소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103조 위반이 아니라고 본 거죠. 그리고 이제 4번 봅시다. 이런 건 그냥 외울 수밖에 없어요. 백화점 수수료 위탁 판매 매장 계약에서 판매 수수료의 100배랍니다. 어우, 딱 봤을 때 103조 위반 같은데, 판매 수수료니까 판매 금액이 아니라 수수료니까 100배가 그렇게 큰 금액이 아닌가 보죠. 매출 실행금 누록분의 10배. 이 정도는, 이 위약벌 약정을 했는데 이 정도는 과도한 위약벌이 아니라고 본 거예요. 과도하지 않다. 그래서 103조 위반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위반되는 경우를 봅시다. 경업금지 약정이라는 얘기가 나오네요. 참 용어들이 어렵죠? 경업금지 약정. 다 이제 법 공부 처음 하시다 보면 이게 무슨 얘기인지, 경업금지 약정이 뭔지, 이게 용어가 어려운지 이렇게 생각하실 텐데, 경쟁되는 업종에 금지를, 취업을 하는 것을 금지한다는 약정이에요. 경쟁되는 업종에 취업하는 것을 금지한다는 약정. 아시겠죠? 이제 그걸 기본으로 봅시다.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경업금지 약정을 맺었답니다. 그러니까 근로자가 퇴사를 하면 그러니까 경쟁 업종에 취업을 해서는 안 된다는 그런 약정이 있었나 봐요. 근데 그 약정이 근로자의 직업 선택의 자유와 근로권들을 과도하게, 지나치게, 그럼 무효라고 해야겠죠.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시험 문제에서 뭐 이런 걸 막 생략하진 않아요. 그렇게 치사하게 문제를 내진 않는데, 좀 과도하게, 반대로 과도하게 제한하거나 자유로운 경쟁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경우에도 무효라고 볼 수 없다.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이건 당연히 무효입니다. 지나치게 제한하는데 당연히 무효죠. 그죠? 2번 봅시다. 어떠한 일이 있어도 이혼하지 않냐는 각서. 그 사람의 어떻게 보면 자유. 그러니까 이혼을 해가지고 이렇게 어떻게 보면 어느 경우에도 이혼하지 않는 것은 그 사람의 지나치게 자유를 제한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103조 위반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3번 보면 아까 어떤 경우에도 이혼하지 않는다는 거랑 비슷한 얘기입니다. 혼인퇴약, 혼인퇴직. 그러면 이 사람이 그 퇴학을 안 당하기 위해서, 아니면 퇴직을 안 당하기 위해서는 무조건 솔로여야겠죠. 문제가 있습니다. 그 사람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하는 겁니다. 그래서 103조 위반입니다. 그리고 아까 설명을 했네요. 위약벌 약정이 과도했다. 당연히 과도했습니다. 당연히 무효겠죠. 그리고 이제 그 외에 분류할 수 없는 그런 전체 이제 그 기타적인 요소를 이렇게 분류를 해놨는데, 도박 채무 변제를 위하여, 이게 또 설명을 해야겠네요, 이건요. 아까 도박자금 대여를 했습니다. 대여를 해가지고 도박자금이 갔다고 봅시다. 그래서 했는데 이게 103조 위반이죠. 반사회 질서 법률 행위입니다. 당연히 무효인데, 이 사람이 도박자금을 빌렸으니까 이걸 이제 갚으려고 하고 있어요. 갚을 필요도 없는데. 그래서 갚는 방법이, 이 사람이 A 부동산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 내가 현재 현찰은 없고 A 부동산이 있으니까 이 부동산을 팔아가지고 네가 그걸 이제 한마디로 도박 자금을 자기가 빌린 것을 갚는 거로 하자 해가지고 대리권을 수여했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매도 대리권을 수여를 했어요. A 부동산 매도를 하라고 이 사람한테 대리권을 수여를 한 거죠. 그러니까 대리인이 된 거예요. 대리인이. 그래서 여기서 이 매도 대리권을 수여하는 얘기, 이게 과연 103조 위반인가가 문제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도박자금 대여 행위, 이 계약은 당연히 103조 위반인데 이 대리권 수여 행위, 도박자금 대여를 갚기 위해서 이 대리권을 수여하는 행위도 무효이냐 했더니 아, 이 매도 대리권, 그러니까 이 대리권 수여하는 행위까지 무효는 아니다. 이것을 이 A 부동산을 팔기 위해서 갑에게 대리권을 주는 행위는 무효가 아니기 때문에 이 사람이 어떤 그 부동산, A 부동산 살 사람을 물색을 해가지고 소유권이 넘어갔습니다. A 부동산의 소유권이 이 사람한테 넘어갔어요. 이 사람이 행위를 해가지고, 대리 행위를 해가지고요. 이 사람이 소유권자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한번 봅시다. 도박자금 대여 행위는 무효이나 도박자금 대여를 갚기 위해서, 변제하기 위해서 대리권을 수여한 행위까지 무효로 볼 수 없다는 판례입니다. 예, 봅시다. 1번 그 얘기예요. 대리권 얘기 나오죠? 대리권을 수여한 행위 부분까지 무효라고 볼 수는 없다는 게 포인트입니다. 2번 봅시다. 매도인이 부담할 공과금 및 세금 일체를 매수인이 부담하기로 하는 약정. 이런 건 외울 수밖에 없는데, 그러니까 이 둘 계약을 했는데 어떤 공과금이 있어요. 그리고 세금이 있어요. 근데 그 세금이 그렇게 크지 않을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이 사안에서는 그렇게 크지 않았나 봐요. 그래서 이것은 103조 위반이 아니라고 봤습니다. 이런 것은 그냥 우리가 그냥 상식선으로 외울 수밖에 없는 겁니다. 아, 이 공과금이나 세금 일체가 그렇게 크지 않았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3번 보면 전통사찰의 주직에 대한 매매가 있음을 안 상태에서 종교법인이 주직을 임명을 했다고 합니다. 이것은 뭐랑 같이 보냐면요. 어디 있죠? 아, 이게 7번 있네요. 주지직을 거액의 금품을 받았어요. 거액입니다. 거액. 아주 큰 금액이에요. 주지직을 양도양수를 했답니다. 이것은 103조 위반이라고 봤어요. 근데 여기서 보면 이 매매가 있었어요. 하지만 종교법인이 주지직을 임명을 했대요. 그 사람한테. 이 경우에는 103조 위반이 아니라고 본 거예요. 그러니까 같이 보시면 되는 거죠. 이 3번이랑 7번이랑 거액이기 때문에 무효. 그걸 알고 그냥 정보위원이 임명을 한 것은 무효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4번 봅시다. 4번은 이것도 그냥 외워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까지 시험에 나올지는 모르겠는데, 이 세입자가 주택 개량 사업 구역, 그러니까 어떤 난개발 지역에서 그 지역을 주택 개량 사업을 하나 봐요. 그래서 그 세입자가 피분양권을 15매나 매수했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103조 위반까지는 아니다. 이렇게 본 거죠. 그리고 위반으로 본 거 봅시다. 1번 봅시다. 1번. 이거 봤죠? 도박자금 대여약정, 도박채무 변제약정 무효. 당연한 거죠. 그리고 사찰의 존립과 존재의를 상실케 하는 증여행위. 우리 지난 시간에 봤는데, 지난 시간에 보면 기본재산 처분을 하면, 사립학교 기본재산을 처분하면 사립학교의 존립이 위태로워지기 때문에 기본재산은 중관청 허가를 받아야 한다. 비슷하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사찰의 존립과 존재의를 상실케 할 만큼의 증여 행위다. 당연히 무효겠죠.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죠? 존립이나 존재의를 상실케 하는 정도가 됐는데, 전 재산 양도입니다.
좀 그렇죠. 위반이겠죠. 전재산, 장래에 취득하는 전재산을 양도하기로 했대요. 이거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4번은 불법적 동기가 표시되거나 상대방이 그러니까 동기가 표시가 안 되면 문제가 없는데 일반적으로 그 법률행위를 할 때 동기가 표시가 안 되는데 가끔씩 표시가 될 때가 있어요. 근데 그 동기가 불법적 동기라고 해보세요. 예를 들어서 그냥 뭐 허용되는 의약품이 있는데 허용되는 의약품이에요. 근데 이게 한 100알 정도 먹으면 죽어요. 근데 그걸 사는 사람이 사실은 내가 그걸 죽이기 위해서 이 의약품을 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기가 표시가 됐어요. 근데 그게 불법적이랍니다. 그리고 그걸 상대방이 인식한 경우에는 무효가 되겠죠. 법률행위 전체가 다 무효가 됩니다. 증권거래에 관한 손실보전약정. 그러니까 증권거래는 자기 책임 하에서 해야 하는데 손실이 났어요. 그래서 그 손실이 난 것을 다 자기가 이제 어떤 코치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손실을 다 자기가 메꿔주겠다는 그런 약정을 했다고 합니다. 이것은 자기 자기 책임하는 그 투자 행위랑 배치되는 행위잖아요. 그래서 증권거래에 관한 손실보전약정은 무효입니다. 그리고 지자체, 공공기관이죠. 대가로, 뇌물이죠. 당연히 무효입니다. 그 다음에 이건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반사회적 법률행위 내용을 다 봤네요. 이게 상당히 중요한 내용이고 시험 문제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 강의를 반복해서 들으시다 보면 충분히 이해를 하실 수가 있어요. 지금 제일 처음 공부할 때 혼자 공부하시면 안 됩니다. 이런 것은 들어야 돼요. 들으신 다음에 계속적으로 반복하시기를 제가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